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검찰에 의해서 정치 생명이 박탈당했다라고 하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발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우리 장희찬? 두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 나도 노웅래처럼 될 거야. 아하. 나에 대한 재판이나 이런 것들도 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으니 공소 취소해야 된다. 공소 기각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몰아가죠, 얘들아. 아하. 봤지? 네. 저거 저렇게 하면 돼. 그게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 친청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그 집요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여기 노웅래 지역구에 대신 공천받고 당협위원장 하는 사람이 이지은이라는 총경 출신 여성 정치인입니다. 그래요. 정청래 후보 볼콕한 사람이에요.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었던 네. 요거 볼콕했던 네. 마포 네. 갑을 저분이 이지은이에요? 맞아요. 네. 저 자리에 이제 노웅래 의원이 날아가면서 이지은 후보가 공천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친청기 핵심 스피커로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 방송에서 네네.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는 식으로 말을 했다가 네. 집중 포화를 받고 대변인식 내려놨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꽁하게 마음에 담아두는 스타일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잘 됐다. 이참에 감히 건방진 친청계 스피커 이지은 너 한번 물 먹어봐 하면서 이제 노웅래 띄우기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래. 되면 이제 노웅래 전 의원은 자기 지역구 찾으려고 저기서 마포에서 막 행사하고 현수막 달고 할 거거든요. 그렇지. 보나마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설마 대통령이 일개 당협위원장 조직했어라고 하지만 저는 그 설마가 사람 잡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의 성공하는데 두 가지 큰 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보은 의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저기서 좀 잘못됐더라도 나한테 충성했던 사람, 이런 사람 좀 챙기시는 편이고 또 반대를 잘하시죠. 나한테 한번 이빨 드러냈던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페널티를 준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하게 준다. 이런 원칙을 꽤 지켜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절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결국 그런 사람이 조직을 장악하게 되기 마련이죠. 이번에도 결국에는 본인을 좀 동치시킨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이 멈춰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도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한 거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거죠. 근데 이번에 무죄를 받긴 하셨지만 저는 혐의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수사해볼 만한 혐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도 500만 원 이하의 이제 후원 금액을 받은 거는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후원금 목적이었는지 어떤지, 그리고 또 소액이고, 그리고 그 외에 있었던 추가로 나왔었던 더 받았다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무죄가 나온 거지, 이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점이 있어요. 수사는 충분히 해볼 만했고 그래 재판까지 갔던 일이고 그랬는데 이게 또 유죄를 주기에는 과했다랬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마치 이거는 검찰들은 이런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 나쁘게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받고 있는 혐의도 정치 검찰들이 이렇게 무리해서 한 거야, 이 프레임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구나. 예. 우리 남한평론가 우리 수민 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다,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게 당내의 갈등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당내 갈등,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걸 두고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좀 살려두고 싶어 했던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본인이 더더욱 자신이 검찰의 피해자였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내. 내가 검찰의 피해자인데 보안 수사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면 이재명 대통령 그럼 왜 보안 수사권을 그래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느냐? 자기가 대통령 할 때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됐다. 이 평가를 받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어차피 다 그 주요 사안들이 재판에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 검찰한테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당내 강경파들보다 좀 선수를 치는 성격이 있다. 특히 사실 노웅래 의원이 당에서 공천 배제되고 할 때 그렇게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켜주지는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요. 그걸 놓고 노웅래가 친명이 아니라서 안 지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해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예, 다른 어떤 친청계라든지 이쪽에서 먼저 선수를 치기 전에 네. 예,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저는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지은 당협위원장 밀어내려고 노웅래 전 의원을 이 자리로 다시 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요? 어차피 흘러간 인물이고 네.
넣을 거면은 더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을 넣겠죠. 아하. 이지은 한 명 밀어넣으려고 노웅래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던 노웅래를 넣을 거냐? 네.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하. 잘 모르겠어요. 노웅래를 요번에 노웅래 전 의원이 명예가 회복됐다고 보고 네. 어디 공공기관의 무슨 이사장 이런 걸로 임명할 수는 있겠죠. 대신에 그쪽 지역구를 굳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정권은 없지만 굳이 누구를 밀어놓고 싶으면 노웅래 전 의원이 아닌 더 자기 쪽 사람이 아닐까. 아하.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노 전 의원한테 좀 잘 보여야 될 이유는 있지 않겠어요? 왜요? 그쪽 지역구에 그래도 조직이 있을 거고 네. 지지 당원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노웅래 전 의원이 그렇지.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계 입장에서 최선은 네. 노웅래를 통해서 이지은을 밀어낸다가 아니라 네. 이지은만 밀어내고 노웅래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그쪽 자리로 넣는다. 네. 이게 더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쪽 아하. 입장에서는. 아하. 그럼 이지은을 어떻게든 밀어내겠다라는 의지는 뭐 있다. 계속 뭐 유지된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민주당 공천 때 누구는 봐주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네. 다 날라갔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그 중에 이제 일부인 뭐 박용진 전 의원이나 이런 쪽은 뭐 이렇게 임명을 하기는 했으나 네. 공천에서 한번 좀 이렇게 쳐내야 되겠다 싶은 쪽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법무장관이었던 우리 한동훈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수사를 어떻게 하면 말이야. 이걸 법무부 장관이 도대체 검사들의 수사 지휘를 어떻게 하면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위법수지 증거로 재판이 나가리가 되는 이런 무능한 정치 검찰 같은 행태를 할 수가 있냐. 이 연사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잘하시네요. 피디님 법무부 부착 장관이 때문에 급하게 연락이 검찰총장입니까? 왔거든요. 네. 아유 웃긴다. 야, 참. 제 키를 드릴게요. 예. 제 키를 가져가세요. 야. 장해찬 저 얘기 할 줄 알았습니다. 예. 저런 뭐 얘기 내용뿐만 아니라 어투를 저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아마 종이 정도는 이렇게 책상에 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정확하게 예상이 맞았네요. 역시 두 분 서로를 찐친으로 역시 찐친이 아니라 속속들이 알고 깜부라서? 계시군요. 네. 방송 깜부라서 굉장히 친분한 사이시군요. 좋아요. 댓글 주거니 안 받거니. 해야겠네. 예. 주거니 받거니 좋습니다. 네. 예. 점점 케미가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점점 맞아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저는 뭐 한동훈 의원이 그런 얘기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과했던 게 여기 네. 지금 대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송영길 지금 전 의원 대표 의원 얘기를 끌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송영길 의원 돈봉투 사건하고 이거하고는 결이 다르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송영길 대표는 그거에 관련된 무죄를 받았지만 그 이전에 뭐 먹사연이라고 먹고 사는 연구소 뭐 이런 거에 대한 후원금 문제도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다 인정이 됐었었고 1심에서는 네. 그랬는데 이게 그 근거로 사용했던 것들이 불법 수집된 거였기 때문에 독수독가론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것도 뭐 길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부족함이 원래 있긴 했어요. 예를 들면은 나왔던 녹취 내용이 뭐 저번에도 주셨는데 뭘 또 주시고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돈을 받은 정황은 확실한데 그러면 또 사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진짜 그 받았던 돈도 찾아야 되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변호사님들이 이런 사건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럼 실제로 줬던 그 돈 봉투나 그걸 담았던 상자나 그런 것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걸 발견을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녹취 속에 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실질적으로 그 돈을 주어지는 소리였기 때문에 뭐 증거가 된다. 이게 좀 무리한 게 감이 있었던 건 맞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송영길 의원 사건을 끌어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는 좀 본인 스스로 좀 짜치시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증거가 많이 불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런 뭐 선고가 나왔다라는 것도 사실 뭐 놀라운 일이긴 하네요. 예. 네. 그죠? 한동훈 당시 장관이 처신이 잘못됐어요. 그때 그 체포동의안, 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원래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는 게 맞는데 너무 길게 했어요. 길게 하고 기세를 너무 올려버렸어요. 아하. 그리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다? 국민의힘이 문제예요. 국민의힘의 장해찬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지적하지 않았어? 그때는 같이 박수치고 한동훈 만세 부르고 이랬던 사람들. 장해찬 누구야? 장해찬 누구야? 장해찬 누구야? 3년이 지나가지고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정말 정확한 지적인 게 네. 조선 제일검이라고 축혀 올리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오냐 이러니까 너 둥기둥기 해가지고
터지고 좋다. 예? 예. 그걸 도대체 몇 분을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그때? 방금 얘기를 예? 듣고 보니까 이 한동훈 대단한 게 민주당에서 조선 제1의 검이라고 둥가둥가하다 거기 칼질하고 나오고 국민의힘 와서도 조선 제1의 검이라고 둥가둥가 했더니 여기서도 칼질하고 나가고 아우, 인생이 대단한 뒤통수야, 인생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근데 저는 김수민 평론가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자기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때는 장애차는. 우리가 진영 논리로 그 법무부 장관의 체포 동의안을 막 띄워줬지만 네. 사실은 유죄 추정에 확정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함부로. 네. 근데 거의 뭐 체포 동의안 표결받을 때 일부러 민주당이 열받으라고 거기에 그냥 기름 붓고 불을 질러버린 거잖아요. 근데 저도 뭐 제가 재판도 해서 유죄가 나온 사건도 있고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제가 학력 같은 경우는 다 무죄가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검사가 거기다 징역 1년 구형하고 이거 유죄 취지로 막 하면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사 새끼는 나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어. 사람 명예를 그렇게 실추시켰으면서 다 무죄 나왔는데. 실제로 당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검사 새끼들이 유죄 추정하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 이거 고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정말 욕먹을 일이지만 검찰이 없어지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 검사 새끼들의 폐악질이 도가 지나쳐서. 한번 당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한동훈 당시 장관이 그러니까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얘기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건데 네. 검찰이 수사를 한 결과 이랬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당시의 기세는 자신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처럼 네. 지금은 아니라고 하겠죠. 아. 그리고 사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지도 않죠. 그런데 마치 자신이 수사를 지휘를 한 것처럼 그런 기세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부담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또 좀 비겁하다고 여야 정치권이 비겁하다고 생각드는 게 위법 수집 증거 그 때문에 무죄가 나온 사람 또 있어요. 누구예요? 이재용 삼성 회장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 이재용 회장 당신 그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 나온 거지 결백이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놓고는 노웅래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 아하. 근데 저는 지금 검찰의 제일 큰 문제가 예. 무슨 보안 수사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이재용 회장 수사할 때도 열심히는 했어요. 막 공장 바닥 뜯어내고 막 거기에 묻어놓은 은폐해놓은 증거 찾아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뭐합니까?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절차를 잘못 지켜가지고 위법 수집 증거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수사해놓은 게 다 아깝게 된 거고 네. 이게 잘못하면 정말 이거 음모론적인 얘기인데 검찰이 누구 봐주려면 그렇게 수사를 해도 되게 생겼어요. 검찰이 요즘 세상에 혐의가 다 드러났는데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봐주고 싶다. 네. 그럼 수사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서 특검으로 수사가 안 가도록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러면서 위법한 절차로 수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재판 가가지고 무죄. 이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헐리우드 액션 취하면서 아씨 이러고 속으로는 되게 좋다고. 네. 그러고 나서 이거 막 드라마 각본이 쓰여지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어디 가가지고 그 피고인하고 검사 그 수장하고 술 한잔 하면서 수고했어. 뭐 이게 저는 진짜 검찰이 위법 수집 증거 민주당도 검찰 개혁을 하려면 이런 걸 찍어야 돼요. 위법 수집 증거가 왜 자꾸 나오냐? 근데 안 찍고 있죠. 왜? 본인들도 그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를 통해서 무죄를 받으니까 그런 거를 짚어야 된다. 그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방금 있는 이제 일이거든요. 김수희 평론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송영길 의원님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시나리오의 얘기였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드라마 각본을 짜다가 네, 잊어버렸네요. 그래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댓글 반응을 보니까 오늘 밥값도 다 한 것 같습니다. 벌써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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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츠 하나 뽑아줬잖아. 아닙니다.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쇼츠 하나 뽑아줬으면 된 거 아니야? 조금만 나한테 더 뭐 그렇게 하십시오. 바라는 게 많아? 내가 좋아하잖아. 내가 좋아해서 내가 더 보고 싶어서 그래. 네. 조금 더 하십시오. 좋습니다. 예. 왜 이렇게 유독 까매 보이지 내가 근데 많이 타긴 탔지만. 오늘 약간 뭐 건강 이슈가 있나? 아니. 빛이 좀 어두워지는데 원래 아니, 피부 그렇게 까맣지 않아요. 우리 중에서 한 제가 제일 까맣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해변에 근데 저 가서 갔다 손은 와가지고. 진짜 까매졌어요. 왜 그래요? 하도 골프를 치고 골프 다녀가지고. 치니까. 손은 진짜 흑인 손이야 흑인 손. 양손 장갑을 끼고 쳐. 아 그건 또 난 남자들이 막 이게 마스크하고 있는 게 너무 꼴배기 싫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 예. 대통령이 골프 치자 그러면 참 안 쳐.
안 치지. 왜 지난번에 친다 그랬잖아. 안 치지. 기사 날려고 이제. 배쪽 같은 사람. 태릉 CC에서 치고 싶다며. 배쪽 같은 사람. 아 그랬어. 그냥 예약만 잡아주면 안 될까요? 같이는 안 치고. 카드만 주고. 치고 놀다 가 하고. 알겠습니다. 아유. 예.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얘기인데, 어제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당정 협의회가 열렸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대폭 선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 사실 이제 뭐 세제 개편안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살짝 근데 수정한 것 이게 같은데. 뭐 장난하는 거예요? 발표했다가 시장 다 뒤집어 놓고 국민들한테 욕 처먹고 다시 또 우리 좀 수정할게요. 뭐 설득과 공론의 과정입니다. 각시 이것들이 진짜. 이게 부동산 정책에 따라 누군가는 인생이 막 몇 개월 맞아요.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중도금 대출 뭐 잔금 대출 받으려다 막힌 사람들은 막 진짜 한강다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네. 이걸 이런 식으로 미리 수기를 하고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야당 이야기도 좀 듣고 해야지. 욕 다 처먹고 우리 바꿀게요. 아니 나라 정책이 장난이냐고요 이게.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진짜 누더기로 더 만들려고 지금도 사실 누덕누덕 해가지고 어디 더 기울 데도 없거든요. 얼마나 더 누더기로 만들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이제 얘기한 거 너무 정확하게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본인들도 인정하고 이렇게 빠르게 바꿀 거면 우리 다 말해주잖아. 내기 전에 했어야지. 근데 자기들끼리는 무슨 수기했다 대토론회 했다. 근데 결국 본인들 듣고 싶은 얘기만 취사 선택해서 거기서 나왔던 좋은 얘기도 있고 황당한 얘기들도 있었지만은 토론회라는 게 그런 걸 수기하는 과정인데 결국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여론 역풍 맞고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그래갖고 이거 분위기가요.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던 이제 민주당 반대층에선 비토층에서는 당연히 극렬하게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사이트 들어가봐도 이거는 다 비판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는 뭐 클리앙이니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 관련된 주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내용들이 다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해서 또 예외 다 놔주고 또 예외 만들어 놓고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럴 거면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네. 왜 이런 식으로 하냐라는 얘기가 그 진짜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매우 높은 사이트에서 계속 나와요. 근데 실제로도 저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이 제일 불안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좋다 이거예요. 비거주 1주택자한테 뭐 우리가 중과세를 이제 때릴 건데 앞으로는 뭐 9억 12억이었던 거 9억으로 줄여가지고 여기에도 종부세를 때릴 거다 이 얘기인데 근데 뭐 요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봐줄게. 뭐 피치 못한 걸로 해서 예외 나서 다 봐줄게. 뭐 직장 때문에 그런 사람, 뭐 부모님 요양 때문에 그런 사람 다 봐줄게. 근데 이게 옛날에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또 얘기가 같이 나왔던 장기거래 이제 장기거주 특공 같은 경우도 네.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비판 여론이 엄청 심했을 때 그걸 핑계를 댄 거예요. 아니야. 그냥 원래 사서 오래 갖고 있던 사람들은 투기 세력 아니니까 그거는 다 공제해 줄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뭐라 그래요? 왜 오래 살았다고 그걸 깎아줘야 되죠? 그럼 특혜를 줘야 되죠? 공정한 과세가 아니죠?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거 사실은 어차피 이해도 있고 이해도 있으니까 여러분 다 적용 안 돼요. 알겠는데 그거를 나중까지 지킬 거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말해놓고 어쨌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라고 딱 프레임을 정해놔버리고 그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대신에 예외로 이런 비판 여론을 죽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아니 그걸 왜 예외로 해줘야 되죠? 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이 이걸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아예 안 해버리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수진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세제가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고는 해도 네. 어느 정도는 좀 간단한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준을 굵직굵직하게 그어주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원래 정부가 발표한 안 자체도 구불구불하고 복잡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 집이 30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이 더 줄어들기도 하고 20억 원 갖고 있는 사람이 30억 원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울퉁불퉁한 그런 좀 아까도 누더기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그런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예외를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혹시 이런 의도인가 못 알아먹도록 해서 반발도 없애겠다는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고 이게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우려인 거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는 왜 다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당에서 이걸 뭐 수정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처음부터 당정청이 제대로 협의를 해서 단일한 안을 도출시켜 놓고 네. 그다음 그 안을 보고 뭐 시민사회라든지 야당하고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또 수정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정부 여당 내에서도 제대로 정리가 된 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정부에서 뚝 던져놓으니까 대통령이 마치 본인은 잘 몰랐다는 듯이 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 했던 분이 여당 대표가 됐는데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러고 이 자체가 크게 그 절차상의 과정상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왜 이렇게 부동산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건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런 거는 논쟁이 안 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죠. 아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부동산 이 정책이라는 게 아까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좀 약간 직설적이면서 약간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좀 나와야 네. 예,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도 쉽고 예, 아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가려고 하는구나라 좀 이해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직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것처럼 또 누덕누덕 돼가지고 이거 예외되고 저거 예외되면요 반대로 진짜 그런 거 평소에 공부 많이 하고 찾아먹는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다 피해가요. 근데 그냥 나는 그냥 내 집에 거주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잘 모르고 있다가 어버버버 하다가 거기다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증세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이걸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디메리트를 줘서 그 금액을 좀 빼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거 투자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든 찾아먹어서 해요. 맞아요. 근데 막상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봐야 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그냥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좋다. 백지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 많이 뭐 투퇴를 했다 뭐 이렇게는 하는데 결국에 자기네들은 정당한데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이 많으니까 예외를 두겠다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백지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되돌려서 다시 생각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맞는데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시니까 예외를 놔주겠다라는 태도를 고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더 부동산 시장은 더 오를 거라고. 좋은데요. 오늘 문성 왜 이렇게 좋지? 오늘 저 요새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권정현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10시 51분에 첫 슈퍼챗이 터졌습니다. 예. 문성호 논평 항상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2만 원 주셨고 김영민님께서 문성호 화이팅. 예, 근데 스흡하는 습관 다들 많은데 유독 성호 형님만 잘 들려요 하시면서. 제가 비염이 좀 있어갖고 네. 코로 숨을 못 쉬어서 네. 말을 하다 보면 숨이 딸려가지고 그래. 예 다음부터는 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우리 문성호 대변인은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뭐 투기,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망쳐놓은 거는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이걸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정부가 이제 뭔가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되돌린다고 뭐 부동산이 돌아가? 이런 변명 되지 말고 네. 자기네들이 실패한 건 실패한 거고 거기에 생기는 부작용은 정치적 책임을 지시되 최소한 더 망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안 망치는 방법은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책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가장 좋은 점은 뭐 이재명 정부니까 내 이재명 정부 시작해서 했던 것들 다 백지화할게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요. 어허. 물론 해놨던 거 백지화하면 혼란 생기고 부작용 생기겠죠. 네. 근데 어차피 이렇게 망쳐놨으면 부작용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건강관리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맨날 기름진 거 먹고 해가지고 내 몸 다 망가졌으면 어쩔 수 없이 센 약 넣고 내가 해가지 그 몸이 다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야 그렇게 하면 이거 부작용 있잖아. 이거 요요 오잖아. 운동하다가 무릎 다치면 어떡해.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걸 감수하고 할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건데 네. 아마 그럴 용기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할 정도의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후퇴로 인해서 현재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과연 수습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의구심이 드는데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정책실장을 교체로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바뀔까 싶긴 한데 뭐 여기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영범 정책실장을 뭐 교체한다든지 국토부 장관을 뭐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뭐 안 그러겠다는 거잖아요. 바꿀 거면 꺾이겠다 김영범 이거죠. 정책실장 예전에 벌써 잘랐어야지. 바꿔야 되는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고 네. 뭐 이제 일부 개각설득이 스멀스멀 나오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뭐 경질하듯 사람 자르고 이러진 않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김용범 실장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도 정말 잘라야 되는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 정도로 안 자르고 데리고 있는 거면 사실은 김용범의 말이 이재명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자르죠.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랑 전혀 상의가 안 되고 뭔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김용범 실장이 독단적으로 한 거라면 이 정도까지 비판 여론이 올라왔으면 대통령이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지 않고 옹호를 하고 계속 비호를 하고 계속 쓴다는 건 내가 그렇게 바랬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실제로도 뭐 저기 청와대라고 표현할까요? 아직 청와대 안 들어갔지만 청와대에서는 뭐 좌현지 뭐 우용범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그 어떤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패를 그냥 김용범이 떠안아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비판 여론이 그냥 거기에 몰리게 냅두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더 경지를 얘기해야 되고 경질하지 않으면 당신 책임이다. 이재명 당신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이어서 오세훈 시장이 김영배 신임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용산공원의 청년주택 건립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역시나 뭐 평행선이죠. 뭐 뻔한 결과입니다만 용산공원을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에 따라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정부와 지금 저 지역적이에요. 용산공원을 일부 건드린다고 해서 저 공급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고 네. 청년주택이라는 건 아마 청년들에게 공급해주는 공공임대형 주택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원룸 내지는 1.5룸 그렇죠. 형태. 지금 전국적 특히 수도권 공급 부족의 핵심은 그 신혼부부라던가 이제 아이가 있는 가정들이 살 만한 25평 이상의 아파트 부족이 핵심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쓸데없는 주변부를 갖고 지금 민주당과 오세훈 시장이 기싸움하면서 오히려 오세훈 체급을 키워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설령 오세훈 시장이 일부 양보해서 또는 정부의 강제로 일정 부분 용산공원 청년주택안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수도권과 서울의 부동산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공원을 건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산공원. 네.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의 공급이 필요한지 네. 이걸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하. 거기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용산공원이나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걸 지키고 싶으냐 풀어서 개발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그것만 봤을 때는 지키고 싶죠. 서울 지역의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렇죠. 우리의 뭐 바람길도 확보하고 그린벨트에서 네. 예,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풀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가 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네. 굉장히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진도가 상당히 더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해요. 이게 부동산 대토론회를 청와대에서도 주최를 했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울에 어느 정도의 아주 정확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뭐 대략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 규모부터 얘기를 해야 그린벨트를 풀지 말지 용산공원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부지를 공급을 한다고 해도 또 방법론이 갈릴 수 있는 게 공공임대를 짓자는 주장도 있지만 민간의 분양시장부터 열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작에 토론이 안 됐다는 게 좀 답답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도 답답한 것은 계속 재개발 재건축 얘기밖에 없어요. 결국에 네. 계속 하면은.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7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고 네. 하는 동안에는 대규모 멸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이주를 해야 되면 또 주변에 전월세는 급등할 것이고 이런 단기적인 방책으로서 또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그 용적률 올린 만큼 그 정도로 순증 효과가 있는 거라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공공 용지를 통한 신규 공급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도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방법 쪽에 너무 이게 집중시킨다기보다는 그리고 본인도 말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린벨트 푸는 거에 대해서 피치 못할 그 사정이 있다고 윤석열 정부 때 얘기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러는 건 이게 이재명 정부하고 각을 세우려고 일부러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듣기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그 그린벨트라든지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조금 더 터놓고 얘기해야 된다. 근데 조금은 이제 이게 또 결과가 나온 게 또 주변부의 유휴지나 이쪽
용산공원에는 또 개발하자고 오세훈 시장이 또 그 정도까지는 또 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계속 양자 간에 어쨌든 김윤덕 장관이랑 대화는 좀 계속해서 끈질기게 서로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민주당이 정말로 이걸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개발하는 건 찬성이에요. 민간 분양으로 했으면 제일 좋겠고. 제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공공임대는 뭐 그것도 필요한 거긴 한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또 아예 어떤 지금 그 수요의 그 계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족한 수요를 채우는 데에는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부족한 25평 이상의 아파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데 왜 제가 민주당 정권이 이거에 대해서 실행 의지가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냐면 방금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 말 바뀌었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이 반대로 똑같이 네. 민주당도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말이 바뀐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용산공원을 특별법으로 공원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노무현 정권 때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본인들에게 맞지 않는 노무현 정신의 노무현 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지금 뒤엎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뭐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래 했는데 미안하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때 개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됐다. 근데 그게 그냥 승문계잖아요. 승문계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너무 옛날 얘기 아니냐. 그것까지 끌어오는 건 너무나 하다고 하면 당장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유세하러 용산에 갔을 때는 여기를 한국의 센트럴파크로 만들겠다. 여기 공원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네네. 근데 뭐 전혀 지키지 않죠. 근데 물론 지금 부동산에 여러 가지 대란을 터지니까 그 당시에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방향대로 못 간다. 근데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과 사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근데 막상 용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개발하시는 거 되게 다 싫어하시거든요. 용산 사시는 분들은. 네네. 그냥 본인들이 누리던 이 공원을 잃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도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들의 부동산 정책 세제 개편 실패로 인해서 너무 반대 여론이 크니까 어떻게든 그냥 뭐 하나 띄워놓고 거기에다가 오세훈 시장 껴가지고 이거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반대해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안 됐어 하고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협조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어떤 이재명 정부에서 본인한테 건 정치적인 기술에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제 와서 오세훈 시장 말 바뀌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먼저 말이 바뀐 건 민주당이니까. 네, 그렇군요. 우리 파르찌님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에도 신경을 쓰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노력을 하는데 서울 부동산이 하락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랑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잡는 것과 과밀화 해소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수진 평론가님께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을 안 잡는 게 네. 그냥 오르면은 지방으로 갈 유인이 더 커지니까 그게 더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뜻인 거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네. 이제 뭐 두 개 다 잡을 수가 없는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과 잡아버리면은 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잡아버리면은 네. 수도권이 더 살기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그런 말씀 생각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러면 수도권 집값이 막 뛰면, 네. 야 우리 그냥 뭐 부산 가서 살자, 대전 가서 살자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계속 남아가지고 근처에 계속 살겠죠. 계속 뭐 기껏해야 요즘에 또 집 사시는 분들 구리라든지 네. 이 정도로 이제 빠져나가시는데 굴도 비싸요. 예, 구리도 비싸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인접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집값을 안 잡고 그냥 네. 막 뛰게 놔두면 그러면 지방으로 가시냐 그리고 편하게 가시냐 네.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는 사람 입장 계속 어차피 살 사람은 사는 거니까 네. 예,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포지티브한 관점에서 그래도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그냥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을 안 잡고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이게 저도 사실 궁금한 게 만약에 서울의 집값을 안 잡으면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근데 궁금하긴 또 해요. 결국에 이제 한계는 있기 마련인데 근데 저는 이 그 파즈님이라고 읽어야 되나? 파즈님이 질문해 주신 의문이 네. 결국 이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 다 그 수도에 발전된 지역에서 모두가 살고 싶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낮출래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추면 그걸 살 수 있고 서울에 살고 싶어 하니까 서울에 더 몰릴 거고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그럼 또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서 서울의 부동산의 가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한 의문을 제시해 주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 같이 부동산 정책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 말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은 이걸 모르는 거죠. 서울의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악마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이 다 박살났어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이제 지방은 무너뜨려 버리고 서울에 몰아갖고 우리 한번 돈을 벌어보자 이게 아니라 누구나 인간은 야 너 집 한 채만 가져라고 얘기하면 서울 집이랑 다른 지역에 있는 집이랑 있으면 다른 지역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지켜요. 실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강요들 중에 다주택자들은 집도 안 파셨고 이재명 정부 때는 좀 파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도 다 서울 집이나 자기 경기 남부 집을 남기지 지역에 있던 집들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더 서울에 가밀화됩니다. 더 서울에 가밀화돼요. 왜냐? 지방에서 차라리 내가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으면 진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굳이 서울에 안 사도 서울에 하나 사둘 수 있지만 반대로 다른 지역에도 사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방에 대한 인프라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하나만 가져 너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은 너 규제 때려버릴 거야 이러면 전 그거는 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서울로밖에 물릴 수 없다. 야.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 현상을 제일 바라지 않는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그 현상이 가장 일어나는 거꾸로 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야, 오늘 문성호 대변인이 지금 부동산 얘기하니까 지금 피가 돌 정도로 굉장히 혈안이 돼서 지금 말씀을 아까 전에 해주시는데 저기 장해찬 체육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손해 본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고 하는데 제가 그 손해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비거주 1주택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많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아하. 공부를 많이 했죠. 그렇구나. 열도 많이 받고. 비거주 1주택자구나.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평소에 부동산 정책 그렇게까지 정말 어떤 정치인으로서 패널로서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당사자로 그 불안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해서 그거에 대해 비판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 정도 열정이면은 나중에 개혁신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 그런 날이 올까요? 문성호 대변인은 아마 부동산 정책 실장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책 정도로. 실장! 굉장히 정책실장 하필이면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도 아니고 정책실장. 네.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다고. 더 타겟이 되기 좋은 자리로 내보는 것이니까. 가서 죽으라고 이제. 그렇지. 자, 우리 킹각충국님께서 임대주택을 왜 계속 보급하려고 하는가? 20년이 지나면 못 나간다고 버티고 뭐 욕하면서 문제가 나올 건데라고 하셨는데 임대주택도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문제가 많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은 하는데 이런 류의 이제 제도들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번에도 기사가 하나 났는데 실제로 이제 공공임대를 받으셔서 저렴한 이제 월세로 그걸 살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월세가 한 18만 원인가 그렇대요. 네. 근데 실제로 본인이 안 살고 다른 사람한테 60만 원의 월세를 그 세를 전하고 있었어요. 불법이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임대주택이 지금은 이제 적어요. 근데 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대로 이게 굉장히 확대되면 당연히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공공에서 정한 기준으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시장 경제로 뭐 가격이 설정되지 않으니까 결국엔 추첨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게 그냥 로또화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거기서 문제고. 왜냐면은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고 나쁜 사람은 좋은 집에서 못 살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고 두 번째로 그 왜곡된 가격에서 분명히 그거에서 암시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허. 이번에도 그게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사례인 거죠. 여기가 그냥 공공임대로 돌리지 않고 제대로 세를 놨으면 6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데인데 네. 18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분은 좋지만 거기에서 이제 암시장이 생기는 그럼 내가 이거 60만 원에서 중간에 내가 떼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임대주택이 적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크지 않은데 확대가 되면 이 부작용들도 같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수기가 되고 나서 임대 주택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많이들 고민하시겠죠. 늘려야 된다 하시는 분들. 네. 지금 말씀에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점이죠? 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로또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러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네네. 그래서 조금 늘린다고 해도 문제가 안 사라질 거고 로또는 로또대로 가면서 또 그
로또의 성격대로 가면서 또 크게 또 어떤 뭐 시장에 좋은 영향을 안 줄 거다.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좀 우리나라가 공공임대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좀 많이 늘려야 돼요. 아, 이거를. 그래요? 예, 많이 늘리고 저는 그 세는 조금 더 줘야 더 받아야 돼요. 더 올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공공임대가 먹히려고 하면은 이게 민간임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줘서 너네 너무 많이 올리면 사람들이 공공임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쏠릴 거다. 네. 이 신호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민간임대보다 조금 싸면 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싸면 또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암시장이나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는 거고 이게 좀 획기적으로 공급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얘기하신 예매하면 대로 더 로또가 돼요. 많이 확대하면 로또가 줄기도 하는데 그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좋은 집은 한정돼 있으니까. 반대로 정말 극단적으로 서울에 있는 모든 집이 공공임대여도 누구는 용산 살고 싶을 거고 누군 강남 살고 싶을 건데 누구는 노원에 살아야 될 거고 누군 중랑구에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결국 로또는 네. 발생하기 때문에 영원히 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긴 한데 줄이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렇죠. 예.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예, 우리 문성호 대변인과 우리 김수민 평론가 두 분의 썰전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예. 장희찬은 우리 부동산 얘기에서는 살짝 한 걸음을 한 발을 뺐습니다. 잠깐 쉬어갔습니다. 예. 어떻게 사람이 한 시간 내내 같은 텐션이 잠깐 신기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부동산 얘기 여기까지 하고, 네. 국힘의 우리 장동혁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모든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재선출하자, 라고 해서 현역 의원들이 지금 반발을 해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이거 뭐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오늘 예. 안건을 올리진 않았고요. 아마 다음 최고위원회 때 안건을 올릴 것 같고 네. 조금 더 이제 내부 설득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이게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정당 개혁의 핵심이라 후퇴할 가능성은 없고요. 네. 지금도 표결하면은 장 대표 쪽이 이기긴 해요. 근데 일단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당원 직선제 관련된 논란과 내부의 의견 교환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약간 속도 조절을 하면서 그 징계가 부당하다 과하다 하는 소리들은 주말에 좀 시끄럽다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 이슈로 그 징계 이슈를 하나 잘 덮고 넘어간 셈이고 이거는 이제 현역 의원들이 워낙 민감해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도 말한 것처럼 현역까지도 갈 수 있는 당원 주권제가 돼야 되거든요. 당원 직선제. 결과적으로는 전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당협위원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지역구를 당협위라 하잖아요. 네. 국회의원 선거하는 지역 하나를 당원 협의회라 하는데 네. 그 당원 협의회를 이끄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에 대한 어떤 공천권이나 관할권도 가지고 있고 뭐. 그 지역에 당들이 모여 있는 중에서도 그 당의 어떻게 보면은 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지역구 물론 대빵.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네.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어야 그 지역의 공천을 받기가 매우 수월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에서 본인 조직을 키우기 마련이고. 그러면 원래는 그거를 이제 누가 임명을 했었습니까? 국회의원이면 거의 자동 그냥. 그리고 자동으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당에서 지도부가 정하죠. 근데 그걸 이제 자동이 아니라 당원들한테 한번 재신임 받아봐라. 네. 당원들이 직접 뽑게 하겠다라는 차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좀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네네. 이룰 수 있느냐에서는 또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천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당협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총선에 본인이 공천에 관련된 영향이 굉장히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실제로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있을 때 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때 네. 그때 이제 PPAT라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들 분들에게 약간 자격시험 같은 걸 치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자격시험도 아니었어. 그냥 통과하면 가산점을 뭐 몇 프로 주겠다 요 정도였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저항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행사하던 공천권에 대한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좀 건드린 건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도 훨씬 큰 이 총선이 걸려 있는 거에서 이걸 건드리면 이거를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권한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분들이. 그래서 그 저항을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당할 사람 같으면 국민의힘 개혁이 저는 애저녁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난항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했었나 안 했었잖아요. 네. 당협위원장 임기 다 되면은 어지간하면 그냥 뭐 특별한 사유 없으면 연장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총선 때 공천까지 보고
공천이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되면 또 선거에 나가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걸 지금 임박해가지고 제도를 바꾸겠다. 이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 거죠.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원래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려면 다음부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었어야 되는데 임기가 아마 8월 말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네. 당협위원장이 이게 급하게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도 많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이거 왜 추진하느냐? 이거 보면서 저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나도 한번 해볼 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정청래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정당관이 똑같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 네, 똑같은 당원 주권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근데 또 의원들 기류하고는 또 달라요. 정청래 전 대표도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죠. 네. 그러면 당원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이 판단이 장동혁 대표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재신임 투표를 한다 이러면은 만에 하나 잘못되면 자기가 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재신임 투표가 아니라 자기 재신임이 아니라 각 당협위원장 재신임을 묻는다 했을 때 이거죠. 당원 맛 좀 봐라 한번. 당원은 내 편인데 너네 한번 당원 맛 좀 봐라. 설령 다시 아마도 많은 당협위원장이 다시 선출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맛보고 되는 거거든요. 너네 한번 맛 좀 보십시오. 예, 저는 이게 그 국민의힘판 문화대혁명 같은 것이다. 네, 홍위병 동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네. 어떤 얘기인지 대충 이해는 됐습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제 그 의원들한테 많이 좀 신임을 많이 잃어서 당원들을 이제 무기를 좀 삼고 있다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최고위원회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은 안건에 안 올렸어요. 한번 봐주는 거죠. 봐주는 거고. 왜냐하면 안건에 이렇게 올려버리면 만약에 표결하면 되니까. 지금 9명 중에 5명 이상이 찬성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통과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통과되기 전에 조금 더 봐주는 정도에 불과한 게 아닐까. 철회 안 되고 저는 이거 통과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그 대표 입장에서는 뭐 좀 유리한 경우네요. 네. 일단 당내 싸움에서는 유리할 텐데 네. 이게 또 뭐 그럼 당의 어떤 외연 확장에 유리할 거냐.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 당의 강성지층 위주의 행보인 거죠. 네. 이번 주 수요일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장동혁 대표가 연다고 하는데 당원 중심의 정당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원들이 다시 한번 내 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못 받는 것 같은데 장동혁 표의 쇄신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장채구. 저는 뭐 어쨌든 당원 주권 강화. 네. 그 당원들이 직접 정당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 그중 하나가 이 당협위원장 직선제인 거고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만들고 지금까지 지탱시킨 가장 큰 힘이기도 하고요. 네. 당원들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쇄신안이 될 것 같다. 근데 이 와중에 어쨌든 뭐 조경태, 권영진 등에 대한 징계 반발 이 이야기는 싹 묻혔어요. 그게 뭐 집단적 움직임으로 나오지도 않고 일부 의원들이 그냥 주말에 페이스북에 글 쓰고 끝나는 수준. 아니 그리고 뭐 그 징계는 사실 뭐 다 껌껌이 징계의 명분이 확실해서 뭐좀 과했네 말았네 정도는 얘기 나오는 거지 이거 갖고 징계 왜 했네 말은 어차피 자기들도 못 하는데 뭐. 아직 뭐 탈당 소식은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요? 모르겠는데 좀 있을 법한데. 근데 저는 뭐 이런 개혁안이 어떤 의도로 하시는 거든지 간에 결국 그런 게 나중에는 다 긍정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민주주의의 발전이란 것도 옛날에 고대 그리스 아테나 이런 거 보면요. 다 자기들의 이해득실 때문에 조금씩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들에게 권한을 뿌려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역적이에요. 한 번 주어진 권한은 다시 되돌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귀족들에게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상인 계급, 지주 계급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 민간 시민들에게까지 내려간 것처럼 어떤 일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는 건 저는 이상적이라고는 봐요. 근데 그게 뭐 이루는 과정에서 뭐 얼마나 잡음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어려움이 좀 있겠죠. 장동혁 대표가. 좋은 얘기 나왔네요. 네. 저는 근데 그게 확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당원들에게까지 권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끝이라는 거죠. 당원에게 커진다는 거는 대중과 국민에게 커지는 것이냐. 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어차피 안 찍어줄 대중까지 의식할 필요는 없겠지만 선거 때 투표를 해주는 사람들은 신경을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그 스펙트럼에서 도대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겠지만 보통 지금 뭐 당원이나 강성 지지층이 대변하는 전체 투표해준 사람에 비하면 뭐 반 정도 넓어봐야.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선거 때 표만 주고 배제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민주적인 것인가? 이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당원 자체가 당원의 구성이 그 정당 지지층의 스펙트럼을 두루 대변하고 있다면 그럴 경우는 당원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민주주의적인 거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한국과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건 더 큰 독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방금 뭐 문성건 대변인이 한 얘기 중에서 고대 그리스 네.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오디세이 빨리 봐야겠다. 아직도 안 보셨습니까? 재밌다며? 진짜 재밌어요. 예. 근데 3시간이라길래 너무 엄두가 안 나요. 3시간이 가는 줄도 영화를 모르는데 안 봤어요, 형님. 안 봤어 아직. 근데 아니, 그 3시간을 막 3시간이 와 가는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끝나서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 그 약간 3시간을 투자한 게 아깝지 않아요. 아 그래. 정말 알차다. 그리고 뭐 좀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제가 호프를 보고 그걸 봤더니 아하. 약간 좀 마음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 상처 입었던 내 마음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야? 예. 마음이 좀 아팠어. 3시간이 굉장히 알차다. 알차다. 알찬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알찬 활꽃게 예, 생각이 나는데 꼭 주문해 주셔서 예, 알찬 꽃게를 여러분 다 꼭 실제로 그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디세우스도 이 꽃게만 있었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집에 갔을 겁니다. 진짜 영화를 보면 뭔 소린지 알아요. 꽃게가 없었거든 근데. 그랬어. 그래서 먹을 게 없었거든. 아하. 금옥이었나요? 그치. 아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오디세우스에게 만약 이 꽃게가 배달되었더라면 네. 무사히 집에 갔을 것이다. 아하.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한 번 잃은 권력은 되돌아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캡틴님께서 메시지 하나 주셨네요. 슈퍼챗 써주시면서 일반 국민들의 민심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강성 당원들만 쳐다보는 거대 양당의 머저리 정치라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랑 또 당원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또 약간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서운해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당원들의 얘기만 왜 들으려고 하냐. 예,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좀 봐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얘기를 존중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당원들이 아니어도 국민들의 시선을 좀 바라봐주는 게 좋습니까? 이분법적인 건 아니죠. 네. 그런데 평상시에 정말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고 관심과 지원을 보내는 당원들의 말을 무시하고 마치 당원들 말 들으면 무슨 극우다 극자다 하는 것처럼 갈 거면 정당이 존립할 이유가 없죠. 그럼 그때 여론조사 해가지고 여론조사 많이 나오는 대로 그냥 정당 운영하면 되지. 정당 정치라는 거는 그 집권을 목표로 공통의 소신과 철학을 추구하는 결사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결사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정당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하라 이런 뭐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요. 아니고 이게 참 이 정도를 맞추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정당 정치라는 거는 당원들을 보고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만 결국 이제 정당이라는 건 선거 승리가 목표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거 투표자들의 마음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조율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균형의 추가 있었는데 저는 좀 시민들 쪽으로 기울었어요. 당원보다는. 왜 그러냐면 다른 건 아니고 거대 양당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교부금을 엄청 받잖아요. 교부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냥 나라에서 어쨌든 돈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정당 지원금 같은 걸 받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거 결국 국민 세금인데 그러면 결국 국민들을 좀 더 아무리 당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을 받으면 돈값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뭐 보조금을 안 받겠다면은 당원들 100% 위주로 가는 게 나는 맞지만 어쨌든 이 당을 운영하는데 상당수의 예산을 나라의 세금으로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의 정당이라면 당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당연히 생각을 국민들을 신경 합니다. 써야죠. 근데 정당 교부금 받는다고 당원들 말 무시해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렇긴 한데 약간 정당 교부금 균형의 자체가 정당 교부금 자체가 우리나라 그냥 선거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매달 1,000원씩 내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그 여론조사라는 게 얼마나 부정확하냐면 2,000개 샘플 돌리면 많이 돌리는 건데 그러면 20만 명이 투표한 것보다 2,000개 샘플로 운 좋게 전화 받아서 응답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 당원들의 주권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어차피 집권하려면 일반 국민들이 투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내부적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민심을 듣는다는 게 뭔지도 사실 좀 애매모호한 말이고 예를 들면 당대표 뽑을 때 여론조사 많이 반영하면 민심을 더 많이 듣는 거냐? 아니, 그건 좀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당비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당비 1,000원이 뭡니까 1,000원이 당비가 사실 책임당원 당비는 좀 더 백화점이에요. 높여야죠. 맞아요. 이게 서구의 주요 정당들 좌우파를 망라해서 보면은 당비가 10,000원은 기본이고 20,000원 넘어가요 보통 월에. 그리고 독일 3인당 같은 경우는 네 월급이 얼마냐 해가지고 도표를 짜가지고 자기 월급이 이 정도면 이 정도 당비 내라. 약간 11조 느낌이네요. 강제성이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권고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1,000원, 2,000원 백화점도 아니고 뭡니까? 그래놓고 무슨 주권당원이다, 책임당원이다, 권리당원이다. 당비부터 올려야 돼요. 당비가 싸긴 싸다. 네, 그 소수 정당들은 오히려 10,000원 이상 가는 데가 많아요. 네, 근데 지금 거대 정당들이 사실은 국고 보조로 다 장사하고 네, 선거 때도 보조금 받고 심지어는 선거 비용 보전까지 받잖아요. 네. 이 완전 재테크를 하고 있거든요, 당으로. 예, 그런 게 현실인 거고. 근데 저는 당원이냐 국민이냐 전에 지 얘기를 해라. 네 얘기를 해라고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소신 있게 얘기를 해줘야 거기서 당원 여론도 만들어지고 국민 여론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한 걸 다 막 그 의식을 하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12.3 사태가 내란이냐 아니냐, 그거 다 봤잖아요. 근데 뭐 당원들 눈치를 봐. 강성 당원들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탄핵 반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정치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원이냐 국민이냐를 묻기 전에 본인 양심부터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 예, 정치인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개혁신당의 당비는 얼마입니까? 저희는 최소 2,000원입니다. 2,000원부터 그거 싸요, 그것도. 책임당원이고. 근데 지금 이제 슈퍼챗이 그래도 후반부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빠르게 읽어주시고 저희 오늘 목표 30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타의 메시지도 유료로 써주시면 더 저희가 깊게 받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방금 이제 저한테 질타의 메시지가 몇 개 유료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의 의견은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길 예정입니다. 네. 몇 개 더 30개까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메시지 지금 뭐 캡틴님께서도 내주시고 계시고 우리 최씨님께서도 예, 내주시고 계시고 한여름님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조금 살짝 해보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은 이번 주도 좀 뜨거울 예정인데 청와대가 조 원장의 제청에 손봉기 부장판사의 임명은 거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청와대의 움직임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네. 예, 평론가님.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이 헌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도 헌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를 하면 됩니다. 임명 안 하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요거는 뭐 쿨하게 접근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크게 저는 열 올릴 이유는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하고 대법관하고는 임명 과정과 취지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명인데 그중에 3명은 대통령이 지명,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에서 선출이에요. 제청이 아닙니다. 지명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 지명할 몫이 3분의 1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무슨 그 사이에 그 후보자의 어떤 뭐 과거에 살인범이었다 이런 게 터지지 않, 뭐 그런 게 터졌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국회에서 선출한 대로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로 또 본인이 또 지명한 대로 임명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다 돼 있다라고 했는데도 근데 대법과는 다른 게 지명이나 선출이 아니라 제청이에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요. 대통령은 임명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9명을 두고 분점의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대법관은 대통령하고 대법원장 두 사람이 합의가 돼야 돼요. 무조건. 네. 한쪽에서라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런 거라고 본다면 그러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그렇게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본인이 아니 이게 사실 탄핵 얘기를 하고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을 위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 마음에 안 드는데 임명 안 할게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국회로 그 임명 동의안 컴온 부결시켜줄게 이러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아하. 네, 무슨 탄핵 사퇴 얘기 나올 필요가 뭐 있나? 그렇지. 그리고 국민의힘도 좀 웃긴 게 장동혁 대표가 이게 관례를 혁파하는 게 옳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윤석열 정권 때 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법원장한테 그 사람 추천하면 나 임명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임명 보류할 수도 있다고.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나는 거야. 망고님께서 예찬이 형 건지법사한테 고민 상담 받았나 컨디션 좋아 보인다. 그래? 예, 아셨습니다. 건지법사 구속돼 있지 않나요?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오늘 뭐 10번째 싸우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한데 제가 목표했던 30개는 채우지 못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슈퍼챗으로 저희한테 힘 실어준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